금융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결코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모든 위기, 모든 호황, 예기치 않아 보이는 모든 변동 뒤에는 반복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경기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2008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불과 몇 달 만에 미국과 유럽의 수백만 가정이 집과 직장을 잃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소수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헐값의 주식을 사들이고 사상 최저가로 부동산을 모았습니다. 몇 년 후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차이는 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가 사이클에 어디쯤 와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경기 사이클은 사계절과 같습니다. 회복하는 봄, 화려하게 성장하는 여름,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가을, 그리고 침체되고 얼어붙는 겨울이 있습니다. 계절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하며 언제 비축하고 언제 위험에 대비해야 할지 압니다. 반면 우리 대부분은 계절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일하고 투자하고 창업합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리고는 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즉 IMF 외환위기를 되돌아봅시다. 당시 원화 가치는 처참하게 폭락했고 대기업들이 줄도산했으며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인내심과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헐값에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다시 강력하게 일어섰을 때 그들은 거대한 부를 거머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더 가까이는 2010년에서 2013년 서울과 경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던 시기입니다. 집을 가진 빈곤층을 뜻하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어디서나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빚을 내어 집을 샀지만 집값이 떨어져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닥을 쳤던 그 시점에 매수한 사람들은 2017년에서 2021년 폭등기를 거치며 자산이 두세 배로 불어났습니다. 반면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큰 위험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차이는 사이클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됩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수천 개의 인터넷 기업이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아마존과 구글이 부상하여 오늘날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경기 사이클은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휩쓸어 가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전례 없는 곳으로 멀리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하기 마련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당신이 사이클의 어디에 서 있으며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시장이 오를 때 지나치게 흥분하고 침체가 오면 공포에 질립니다. 사이클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계획이 있으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압니다. 지금을 보십시오. 세상은 인플레이션, 금리, 국가부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건조한 숫자들은 사실 경제가 사이클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가오는 시기, 특히 잠시 6년에서 2030년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 콘텐츠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기 사이클을 식별하는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기본 개념부터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억만장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한국에서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변동성 속에서의 개인 재무 관리, 장기 투자, 그리고 현명한 창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얄팍한 요령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여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장기적인 길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당신은 감정에 휘둘려 투자하고 저축하고 창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대답은 향후 1년뿐만 아니라 당신 인생의 2026년에서 2030년 시기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결코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오르내립니다. 활기찰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으며 다시 회복합니다. 갑작스러워 보이는 그 변동들에는 사실 규칙이 있으며 그 규칙이 바로 경기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을 이해하면 모든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고 모든 호황 뒤에는 침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8세기 애덤 스미스는 이미 무역과 생산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20세기에 요제프 슌페터는 이러한 움직임을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기술 혁신의 물결이 나타나면 폭발적인 호황을 만들어내지만 필연적으로 다음 혁신을 준비하기 위한 붕괴로 이어집니다. 경제학자들은 사이클을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했습니다. 단기 사이클은 약 3년에서 5년으로 주로 재고 및 생산 문제와 관련됩니다. 중기 사이클은 7년에서 10년으로 투자, 신용, 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사이클은 40년에서 60년으로 시대를 규정하는 기술과 에너지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역사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과 철강을 앞세운 1차 산업혁명은 장기 성장 사이클을 열었습니다. 그 후 전기와 화학, 그리고 20세기 말에 정보기술이 뒤따랐습니다. 그때마다 세계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수많은 무의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버블은 터졌고 준비된 자들은 살아남았으며 군중 심리에 휩쓸린 자들은 쓸려 나갔습니다. 경기 사이클은 정부나 거대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 가정과 개인에게도 스며듭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일자리가 많고 급여가 오르며 사람들이 자신 있게 소비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률이 오르고 소득이 줄며 지갑을 닫습니다. 기업은 파산하고 모두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코스피 시장을 통해 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2007년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시장의 신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코스피는 900포인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보유하고 인내심 있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량주를 위기 때 매수한 사람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자산을 몇 배로 불렸습니다. 차이는 초기 자본금이 아니라 사이클에 대한 이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기 사이클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즉 이중 손실을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만 가장 싼 자산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부의 축적은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여러 번의 사이클을 거치며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는
경기 사이클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고전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예입니다. 당시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도쿄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공원 하나만 팔아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버블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자유낙하했고 일본은 긴 잃어버린 10년에 들어섰습니다. 한국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비슷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20% 이상 치솟았으며 재벌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 경제는 더 강력하게 구조 조정되었고 훗날 기술과 한류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기 사이클은 폭풍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사이클은 큰 사건뿐만 아니라 매일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GDP, 인플레이션, 한국은행의 금리, 실업률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고 실업률이 줄어든다면 확장기라는 신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이려 한다면 시장이 정점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수 소비가 줄고 가계 부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경제는 침체로 접어듭니다. 이 지표들을 관찰할 줄 안다면 당신이 사이클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남이나 용산의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도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고 대출이 쉬울 때 집값은 어지러울 정도로 오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거래는 얼어붙고 집값은 주춤합니다. 경기 사이클은 이처럼 숫자 하나하나에 분명히 반영되며 끈기 있게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거울과 같습니다. 주목할 점은 경기 사이클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태와 강도만 바뀔 뿐입니다. 가벼운 침체일 수도 있고 심각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퀴는 계속 돕니다. 투자자에게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지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길의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면 더 이상 군중을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지 않게 됩니다. 언제 모험을 걸어야 할지, 언제 조심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에서 2030년의 투자 전략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모든 작은 결정들이 의미를 갖게 하는 토대이자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경기 사이클의 구체적인 4단계, 즉 확장, 정점, 침체, 그리고 회복을 함께 해부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경기 사이클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파악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풍파를 더 멀리 나아갈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의 4단계는 투자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초입니다. 먼저 확장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때는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합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시장 심리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보통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띠며 은행은 대출을 쉽게 해줍니다. 사계절에 비유하자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같습니다. 하지만 확장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이 고조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금리가 서서히 오르며 경제는 정점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때 자산 가격, 주식, 아파트 가격은 종종 과도하게 부풀려져 거품을 형성합니다. 대중은 흥분하여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믿고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하거나 빚을 냅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이 많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화려한 여름이지만 곧 닥칠 태풍을 예고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거품이 꺼지면 경제는 침체기로 접어듭니다.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수출은 줄고 실업률과 부실, 채권이 증가합니다.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투매하고 신뢰를 잃습니다. 차가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겨울 속에 다음 봄을 위한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싼 자산, 최고의 기회는 항상 위기 속에 나타납니다. 마침내 경제는 회복기로 들어섭니다. 정부는 부양책을 내놓고 돈줄을 풀며 신뢰가 서서히 돌아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핵심 산업들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봄이며 인내심을 갖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결실을 거두는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4단계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 경제의 숨결 그 자체입니다. 이를 식별하는 사람은 언제 속도를 내야 할지, 언제 방어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사실 정점이나 침체기에 한 번만 실수해도 몇 년간의 노력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 단계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며 특히 2026년에서 2030년에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장기의 경제 상황은 보통 매우 밝습니다. 기업들은 연속 흑자를 보고하고 수출은 두 자릿수로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소득에 대해 안심하기 때문에 명품을 사고 차를 바꾸는 등 지갑을 엽니다. 은행 문턱도 낮아집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가 오로지 상승만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흥분이 바로 다음 단계의 씨앗을 뿌립니다. 정점 단계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지표가 여전히 화려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하지만 그 낙관 뒤에는 불안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경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본 비용이 비싸지고 돈의 흐름이 막힙니다. 하지만 대중은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믿으며 갭 투자에 열을 올립니다. 거품이 가장 크게 부풀어 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거품이 터집니다. 사이클은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GDP가 하락하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뢰는 바닥나고 자산 투매가 이어집니다. 이전에 높게 들어갔던 전세 보증금은 깡통 전세가 되어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공포가 확산됩니다. 암울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탄탄한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은 살아남고 투기로 몸집을 불린 곳들은 무너집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습니다. 신뢰가 조금씩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본이 돌아오고 경제는 다시 새로운 확장기로 들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이해도가 당신을 기회를 잡는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면 휩쓸려가는 군중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별할까요? 경제가 확장 중일 때는 저금리의 대출이 쉽습니다. 뉴스는 K-팝과 K-드라마의 엄청난 수익, 반도체 수출, 신기록 같은 낙관적인 소식으로 도배됩니다. 정점 단계에 이르면 물가가 뜁니다. 김치값, 돼지고기값, 기름값이 모두 오릅니다. 한국은행이 개입해 금리를 올립니다. 가상화폐나 부동산 투자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침체가 닥치면 해고와 기업 파산 소식이 신문 한 면을 장식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때가 자산이 헐값에 나오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이 진행되면 긍정적인 신호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춥니다. 가장 암울할 때 매수했던 사람들은 성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클은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 2000년대 초 카드 대란, 최근의 부동산 변동을 통해 명확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상승, 정점, 하락, 회복의 모델을 따릅니다. 장기적인 눈으로 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해야 할 행동과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시장이 확장되고 정점에 있을 때 대중은 흥분하여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다는 영끌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리스크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반대로 침체기에 들어서면 공포에 질려 헐값에 팝니다.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다수의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규율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사이클을 아는 사람은 집단적 흥분은 경고 신호로, 극도의 공포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잔련 위기 때 코스피가 폭락하자 대중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우량 제조기업 주식을 산 소수는 몇 년 뒤 거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3년 부동산 침체기 때 용기 있게 매수한 사람들은 2020년에 자산이 몇 배가 되었습니다. 사이클은 일상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가 확장될 때 주변 친구들은 외제차를 사고 유럽 여행을 갑니다. 침체기에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지출 챌린지를 합니다. 사이클을 아는 사람은 겨울이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알고 가장 추울 때 봄을 준비합니다. 경기 사이클은 엄격한 스승과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번영은 지나가고 모든 어려움도 끝납니다. 다음 장에서는 2026년에서 2030년의 구체적인 전략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실제 기회를 포착하는 법을 분석할 것입니다. 확장기, 모든 것이 피어나는 시기이나 과도한 부채라는 씨앗이 뿌려지는 때. 정점, 시장이 가장 화려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경고를 보내는 때. 침체기, 신뢰가 무너지지만 가치 있는 자산이 가장 싼 때. 회복기, 스마트머니가 돌아오며 희망이 싹 트는 때. 이 4단계를 네 계절처럼 이해하십시오. 각 계절은 역할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환상에 빠지지도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제때 씨를 뿌리고 제때 거두는 법을 알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의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단계를 더 깊이 분석할 것입니다. 사이클이 당신의 직업, 지갑, 미래에 매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별 전략은 아는 것을 힘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확장기에는 기회가 가장 넓습니다. 성장주, 기술기업, 바이오테크 혹은 GTX와 같은 인프라 개발 지역의 부동산에 참여할 적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뛰어들거나 과도하게 빚을 내는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은 흐름을 타되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정점으로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 보존입니다. 이때가 사람들이 가장 방심하는 때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금, 한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이나 현금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침체기는 황금 기회입니다. 대중이 절망할 때 자산 가격은 바닥을 칩니다. 통찰력 있는 투자자가 매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재무가 탄탄한 기업, 서울의 핵심 입지 부동산을 선별해 담아야 합니다.
회복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남보다 한 발 앞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가 바로 AI, 로봇, 친환경 에너지와 같이 새로운 사이클을 이끌어갈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확장기는 성장주와 수출주에 집중할 때입니다. 정점에서는 통신이나 식음료 같은 방어주로 갈아타야 합니다. 침체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가치주, 블루칩을 헐값에 모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회복기는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하는 때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확장기는 가격이 꾸준히 오르니 사는 게 이득인 시기입니다. 정점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거래가 얼어붙을 위험이 큽니다. 침체기는 투매 물량을 헐값에 잡을 수 있는 급매의 시기입니다. 회복기는 자산 가치가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때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역사는 수많은 사이클을 통해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창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 캐피털 자금이 풍부한 확장기와 회복기가 골든타임입니다. 반면 침체기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어 정말 탄탄한 모델만이 살아남는 시기입니다. 요약하자면 핵심은 시장이 언제 돌아설지 정확한 날짜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큰 흐름을 읽고 규율 있게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개인 재무에 적용하는 것은 작은 결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월급 관리, 저축, 투자가 더 현명해집니다. 확장기에는 소득이 늘어납니다. 이때 늘어난 소득으로 과시적 소비, 즉 플렉스를 하는 대신 비상금을 마련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경제가 정점으로 치달으면 한국의 생활 물가가 치솟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빚을 내는 것을 자제하고 자본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고금리에 덫에 갇힐 위험이 큽니다. 침체가 닥쳤을 때 비상금이 있다면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가격이 싸졌으니 장기 투자를 고려해 볼 최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찾아와 일자리가 늘어나면 2026년에서 2030년에 새로운 성장 파도를 타기 위해 더 과감하게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경기 사이클은 인생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20대에는 축적하고 30대에는 확장하고 40대에는 균형을 잡고 50대 이후에는 안전을 우선시하십시오. 이것은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파도를 타게 해주는 지도입니다. 글로벌 그림을 보면 우리는 2026년에서 2030년에 새로운 사이클을 형성할 거대한 트렌드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과 반도체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 공급망의 선두에 있습니다. AI의 폭발적 성장은 기술 기업과 반도체 제조사에 새로운 성장 사이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글로벌 녹색 전환 수요에 맞춰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는 한국의 큰 도전 과제이지만 동시에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로봇 산업에는 기회가 됩니다. 지정학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이동은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이해한다면 현재에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2026년에서 2030년의 미래 기회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은 항상 반복됩니다. 확장, 정점, 침체, 회복. 막을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감정이 사이클과 반대로 가게 두지 마십시오. 대중이 흥분할 때 신중하고 대중이 공포에 질릴 때 침착하십시오. 세상은 AI와 친환경 에너지라는
새로운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술 기반을 가진 한국은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인 여러분도 관찰하고 규율 있게 행동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분은 한 번의 도박이 아니라 여러 번의 사이클을 통해 축적됩니다. 호황기에 얻은 자산은 침체기의 방패가 되고 어려울 때의 준비는 회복기의 발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여러분의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집을 샀거나 투자하거나 창업하거나 심지어 소비할 때조차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경제는 어느 단계이며 내 선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수많은 실수를 막고 귀한 기회를 잡게 해줄 것입니다. 제가 공유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십시오. 변동성 심한 세상에서 지혜롭고 침착하며 꾸준히 부의 길을 걷는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준비와 규율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